안녕하십니까. 자, 건축구조 부분, 자,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 중요도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 위주로 해서 풀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고 별 연관성이 없는 문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장 총론 부분의 실전 다지기 파트에서, 자,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구조물의 응력 계산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이제 트러스, 입체 트러스 쪽으로 많이 하겠죠. 보통 트러스는, 자, 이 축방향력으로, 그래서 알아두실 것. 자, 보통 입체 트러스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보통 축방향력, 축으로 작용되는 힘, 축방향력으로만 힘을 전달하게 하죠. 축방향력. 입체 트러스의 경우는 축방향력으로만 힘을 전달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 입체 트러스의 개념이. 그래서 그 측면 기억하시고, 자, 라멘 구조는, 자, 그래서 주로 힘 모멘트와 전단 능력으로 외력을 제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단력에 의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는 특히 보의 경우는 늑건, 그리고 기둥의 경우는 띠철근이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서 이 라멘 구조, 그래서 이 라멘 구조에 대해서는 보통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와 이 전단력인데, 그러면 일반 이제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보통 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단 포강근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 전단 포강근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전단 포강,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의 경우는 대표적인 철근이 늑건 스트럽이고, 기둥의 경우는 띠철근 후프바 하고 일반적으로 저 부분이 해당이 될 겁니다. 나선 철근. 이런 부분이 전단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근데 특히 늑근에서는 자, 제축 방향, 부재의 축방향 철근에 일반적으로 축방향이 45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축 방향, 이 축방향 철근에 45도 이상, 축방향 철근에 보통 45도 이상, 자, 늑근 부분은 자, 됩니다. 스트러브. 근데 45도 미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 간략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치는 주로 축방향과 전단 능력으로 외력에 제한한다. 그래서 아치 구조의 기본 원리는 아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얘는 자, 아치에 따라서 축방향, 이 지압력으로 전달하죠. 이 힘의 전달 원리는 축선을 따라서 이 지압력, 바로 압축력 개념이죠. 누른 힘. 그래서 지압력으로만 전달합니다. 지압력으로만 우리가 전달을 하고, 특히 아치 하부 구조에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아치라는 것은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켜준 거죠. 바꾸어주는 구조가 아치 구조의 개념일 겁니다. 정리해 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4번의 셀 구조는 주로 이제 면내 응력으로 외력을 제한다. 그래서 일반 셀 구조는 달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부에서 닭의 하중이 작용이 된다. 그러면 이 공면의 공면 내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내부의 응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공면 내 응력으로 모든 힘을 전달하죠. 그래서 셀 구조. 그래서 이 셀 구조는 두께에 비해서 대공간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이 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략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현수 구조. 자, 현수 구조는
케이블로 우리가 달아맨 구조가 현수 구조죠. 현수 구조. 그래서 이 현수 구조는 이 케이블로 달아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블로 이 달아맨 구조. 그래서 달아맨 구조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달아맸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는 작용되는 힘은 인장력이 작용될 것이고, 인장력. 그러면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할 겁니다.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 그래서 케이블에는 바로 인장응력, 이것이 지배적인 상태가 되죠. 이 지배적인, 우리가 응력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장응력이 될 겁니다. 현수구조. 그리고 이번에 조적식 구조.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돌 같은 단위 재료를 갖다가 쌓아 올려서 구성한 구조죠. 그래서 이 모르타르 가지고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접착 재료인 모르타르 가지고 쌓아 올린 구조가 바로 조적식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조적식 구조를 기억하실 거는 이런 측면을 간략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횡력에 취약하다는 거. 이 수평력, 횡력에 취약하다는 개념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내진적일 수는 없다. 내진 구조의 개념은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의 기본은 힘의 전달 개념은 압축력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얘는 압축력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적식 구조는 이 모르타르 강도적인 측면이 개체 강도보다는 일반적으로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체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배근해 놓고 콘 탓을 해서 일체화가 된 구조죠. 그래서 기둥갑으로 고정 지점을 연속적으로 일체화되게 만든 구조로서 라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식 구조. 그래서 일체식 구조는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죠.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절점이. 그래서 이 절점이 일체화가 된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성이 가장 우수한 구조죠. 강성이 우수한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다. 그래서 reinforced RC조하고 SRC조가 이에 해당되죠. 두 가지 조가. 그래서 간략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판 구조는 보통 요거는 특수 구조에 한행돼서 지붕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이 판을 접어준 형태, 이렇게 판을 접어준 형태로서 큰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게 절판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절판 구조는 여기 해당이 되고, 이제 요거는 입체식 구조 쪽으로 보시면 되죠. 이 특수 구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셀이나 동구조는 공명구조죠. 이 셀 구조하고 동구조는 공명구조에 해당됩니다. 셀 구조하고 동구조는 공명구조에 해당되고, 그래서 4번 개념은 틀렸고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1번 문제 보면 요 순서 한번 간략히만 알아두시면서 12번 문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집안 조사 방법은 사전 조사, 예비 조사, 본조사, 추가 조사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12번 문제에서 집안조사의 건물의 배치의 기초구조에 우리가 형식을 결정하는 시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초구조의 개략적인 형식 결정은 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예비조사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초 구조의 완전 결치와 배치계 이런 것은 본조사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예비조사는 개략적인 기초 구조의 형식은 결정할 수 있지만 완전한 구조 형식의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자, 기초 설계 시 인접대지와의 관계로 편신기초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편신기초의 집안력을 균등하게 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 자, 그러면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복합기초를 이제 인접대지에 우리가 편신기초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중을 강하게 연결해줘요. 그래서 이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줘야 되죠.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기초보, 지중보를 크게 설계해줘야죠. 기초보, 이 지중보를 갖다가 설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야지만,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거죠. 편신기초를 방지할 수, 이 기초보, 지중보의 역할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편심을, 자, 여기에서 힘 모멘트, 이런 것을 부담해주죠. 힘 모멘트를 갖다가 이 기초보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이동 방지, 이런 부동치마 방지하는 역할을 이 지중보가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지중보에 자, 이 크기를 크게 해서 강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편심을 기초가 생겼을 때 부동치마를 방지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보를 특히 이 단면을 지중보를 크게 설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 고정 상태를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편심, 이제 인접대지 관계로 편심기초 만들고자 할 때, 그러면 보통 이때 복합기초 형태로도 쓰죠. 인접대지 경계선.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깝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 이 정방위 형태가 잘 안 되더라.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편심기초가 생길 때는 그래서 이 복합기초로 가면 뭐 지중보 연결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기초를 뭐 사다리꼴 유형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서 이 부분에 이제 지중보로 해서 이 기둥과 기둥을 있을 때 이 연결해 줘야 되죠. 예, 지중보로 이렇게 상호 연결해 주고 옆으로도 이제 이렇게 지중보를 꽉 잡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중보 기초보를 설계해 주는 겁니다. 기초보. 자, 이 땅 속에 있다고 해서 지중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고정 상태로 해서 이런 편심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지층의 변화 심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집안조사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에서 1번에 보시면 15번에 1번. 자, 베인 테스트. 원래 베인은 날개죠. 베인 테스트. 그래서 요거는 연약 점토 집안이요.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집안에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집안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연약 점토 집안, 바로 진흙입니다. 자, 진흙일 때만 우리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연약 점토 집안. 그래서 연약 점토 집안에 이제 점착력 판별 시험의 개념이 되죠. 점착력 판별 시험이 바로 자, 이 베인 테스트죠. 그래서 얘는 경질 점토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질 점토는 안 됩니다. 경질 점토에서는 안 되고 연약 점토 집안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닐 샘플링은 자, 보통 요건 시료 채취에 사용된 샘플링이죠. 샘플이 자, 뭘 뽑는 거니까 디닐 샘플링은 보통 이런 점토 지방과 같은 이런 불결한 시료 채취할 때 불결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죠. 불결한 흐드러지지 아니한 그래서 불결한 시료 채취할 때 많이 활용되는 게 디닐 샘플링의 가능성이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3번 페넌트 테스트. 자, 바로 3번은, 자, 표준 간입 시험이죠. 페넌트 테스트. 표준 간입 시험. 자, 표준 간입 시험이라는 것은, 자, 보통 얘는 저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걸 측정했었죠. 그래서, 타격 횟수 n값으로, 보통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할 때 썼습니다. 집안의, 자, 이 역학적 성질을 구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표준 간입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도 웨인테스는 원위치 시험이죠. 원래의 집안 위치에서는 원위치 시험인데, 원위치 시험으로서, 자, 보통, 사질 집안의 경우는, 집안의 밀실도나, 이런 내부 마찰각 측정, 이런 데 보통 사용되죠. 집안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질 집안의 경우는, 집안의 이런 밀실도적인 측면이나, 이 밀실도, 아니면, 내부 마찰각, 사질 집안의 경우는, 요걸 보통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표준 간입 시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히 내부 마찰각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옹벽을 설계한다든지 흙막이 설계할 때 여기 옹벽 내지 자 흙막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흙막이 있을 때 자 그럼 여기 토합이 가해지는데 이게 토합이 이제 가해지게 될 겁니다. 가해질 때 자, 이 토합과 같은 흙일 때, 토합과, 자, 이 내부 마찰각, 흙의 내부 마찰각은, 영향이 있죠. 내부 마찰각. 그래서 보통 내부 마찰각하고 토합의 관계는 둘이는, 자,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그래서 보통 내부 마찰각이 크게 되면 토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이 점착력도 영향을 주죠. 점착력. 그래서 점착력하고도 토합하고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점착력이 자 크게 되면 토합은 줄어들고 점착력이 떨어지면 토합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기 저항식 지하 탐사법. 자, 보통 우리가 지층의 심도, 깊이 정도나 간략히 할 때, 위치 정도를 할 때 쓰는 것은 자, 물리적 지하 탐사법을 많이 쓰죠. 물리적 지하 탐사는 두 가지가 있죠. 탄성파식하고 그다음에 전기 저항식 지하 탐사입니다. 그럼 보통 탄성파는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탄성파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지진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그 지진파의 원리를 하는 게 탄성파하고 전기 저항식. 그래서 이것이 보통 지층의 심도 변화를 측정할 때 계획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아일랜드 그 공법가 역순으로 흙파기 하는 공법. 아일랜드는 중앙부 톱파기를 먼저 해서 중앙부 기초를 설치하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흙막이를 하면서 버팀대 되면서 주변을 파서 기초를 설치하는 아일랜드 공법이고 그 반대 개념이 되는 게 트렌치죠. 그래서 이 트렌치 그 공법은 이 트렌치라는 것은 원래 자,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트렌치에서는 자, 이 트렌치급 공법은 원래 트렌치 개념이 참호를 나타내고 있죠. 이 참호. 분에서 여러분들 참호를 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참호로서 참호같이 팠다 해서 트렌치 컷이라는 게 붙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주변부 전체를 판 게 아니라 주변부와 구덩이 이렇게 도랑 형태로 파서 이 주변부를 먼저 파놓고 나서 주변부터 파괴해놓고 나서 주변부 기초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중앙부를 파게 되죠. 그러면 중앙부 팔 때는 흙막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형태가 트렌치크 공법. 트렌치는
참호를 나타내고 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흑의 휴식각과 연관한 특파기 경사각이죠. 그래서 휴식각이라는 것은 휴식각. 흑의 휴식각은 보통 이거죠. 이런 응집력이나 이런 부착력은 무시하고요. 고려하지 않고 흑의 우리가 응집력이라든지 이런 부착력 등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흑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 마찰력에 의한 중력에 의한 흑의 사면각도죠. 경사각 흑의 사면각도, 이것을 보통 휴식각이라 칭하죠. 휴식각. 실제 경사각은 거기서 휴식각의 일반적으로 2배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휴식각의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경사각은 휴식각의 2배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 표준 간입시험과 관련돼서 페넌텐스와 관련된 문제 간략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번 문제. 그래서 이 표준 간입시험에 대해서 표준 간입시험과 관련돼서는 뒤쪽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직 시험에서 이 표준 간입시험에 대해서 NC를 갖다 점토 지방 가지고 한번 다뤘었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간략히 우리는 이제 점토 지방을 한번 다뤘으니까 사질 지방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간입시험은 시험용 샘플을 로드 끝부분에 달고 세막대 끝부분에 달고 보통 63.5kg의 추를 76cm에서 자유낙하시켜서 30cm 때려박는데, 우리가 간입 횟수로 우리가 구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추의 무게는 63.5kg고, 추의 무게는 낙하 높이가, 이 자유 낙하 높이는 우리가 76cm에서 낙하를 시킵니다. 낙하시켜서 이때 이 표준 상태에서 낙하시켜서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가죠. 30cm 간입하는데 24번 문제입니다. 자, 이 30cm 간입하는데 이 타격 횟수로 우리가 구하는데, 그래서 이 타격 횟수 n값으로 n치로 그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죠. 그래서 이 n값이 클수록 보통 일반적으로 이 n값이 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그 집안의 밀실도가 좋은 집안이죠. 밀실한 집안이죠. 밀실한 집안으로서 보통 진해력이 좋을 겁니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때 이 n값은 우리가 보통을 그래서 이 사질 집안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점토는 한번 냈기 때문에 사질 집안은 그래서 기본 보통을 기준 잡아 가지고 보통을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보통은 12에서 30입니다. 그럼 요거보다 많으면 초밀이 되겠죠? 초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0에서 50 사이가 초밀이고요. n값이 초밀이고, 그러면 50 이상은 매우 조밀이 되죠. 매우 조밀한 상태입니다. 매우 조밀한 상태를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느슨한 모래. 이 느슨한 모래가 보통 4에서 14이면 되죠. 그러면 매우 느슨한 모래가 0에서 4가 되죠. 아주 매우 느슨한 모래.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0에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질 집안의 n값과 관련돼서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n값. 그래서 그 점 한번 문제 풀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29번 문제 보시면 신축 건물의 기초 파기 중 토질에 생기는, 그래서 흙막이 부분에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흙막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문제네요. 29번은 흙막이, 토질에서 흙막이 이제 주의사항 부분을 다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점토 집안에는 자, 우리가 히빙 현상, 널말뚝을 양질의 집안까지 박아주지 못해서 널말뚝 바깥 흙이 자, 바닥점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히빙 현상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사질 지방과 같은 데서 자, 이 흙이 부력을 못 이겨서 물하고 모래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볼링 현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널말뚝의 이 부실 시공이나 이런 걸로 인해 틈 사이로서 흙탕물이 공사장 내부로 분출하는 것이 파이핑 현상이고, 근데 언더피닝 공법은 자, 저 보강 공법 중에 하나죠. 언더피닝 공법은 일반적으로 요거는 기존 건축물이죠. 기존 건축물. 그래서 이 기존 건축물에 자, 뭐 기초라든지 뭐 지정이나 지방 같은 거, 지정 등을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언더피닝 공법의 경우에 언더피닝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그런 점을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다음 지내력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해가 지원하네. 지내력 시험. 자, 이 지내력 시험의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뭐 여기는 그 문제 37번 문제는 직접 지내력 시험에 대해서 다뤘네요. 직접 지내력 시험. 자, 지내력 시험은 말뚝박기 시험과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간접 지내력 시험이 말뚝박기 시험과 직접 지내력 시험 평판 제하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시험은 자, 이 지표면에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초가 들어설 이 밑면 여기에서 해야 되죠. 이 지표면에서 아니라 지내력은 이 부분에 지내력을 알고 있는. 근데 여기에 자, 평판 지하판을 설치를 합니다. 이때 자, 이 지하판에 보통 뭐 내합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 강판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는데, 이때 표준은 자, 직경 보통 30mm죠. 직경 지름 300mm를 우리가 표준을 하고 있죠. 지름 직경 300mm를 자, 보통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는데, 제하를 하는데, 자, 보통 최대 제하 하중은 그 집안의 극한 지지력, 집안의 이 극한 지지력이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장기 설계, 예상되는 이 장기 설계 하중에 보통 3배로 정도로 우리가 최대 제하 하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해 우리가 가는 제하 하중은 한꺼번에 다 하중을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가죠. 매해 제하 하중은 보통 10kN, 자, 10kN 이하 또는 예정 파기 하중의 5분의 1 이하로 하면 되죠. 이게 예정 파기 하중의 5분의 1 이하로 우리가 하중을 가해서 자,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감역에서 보통 치마가 정지된 상태가 되면 2시간 0.6 되면 치마 정지에서 재하중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해서 간임량을 총 간임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총 간임량을 측정해서 이때 총 간임량이 2cm에 도달했을 때 2cm일 때 그래서 보통 이 극한 지지력의 보통 3분의 1 그리고 항복 가중의 2분의 1 이것을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지내력으로 본다 했습니다. 단기 허용 지내력으로 보고 이 단기 허용 지내력에 자 우리가 2분의 1을 우리가 허용 지내력으로 봐줍니다. 장기 허용 지내력으로 봐주게 됩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표준은 지름 300mm를 기준 잡고요. 직경 300mm. 자, 그리고 매해 제한은 10kg 유톤 이하나 옛날은 1톤이었죠. 지금은 SI 단위에서니까 10kg 유톤이 1톤이죠. 그래서 예정파괴 5분 1 이하로 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 정지된 상태는 일반적으로 24시간에 0.1mm 이하가 되면 우리가 치마 정지한 걸로 간주를 해주죠. 그리고 매해 제하시는 기본적으로 2시간에 0.15 잡고 있고 완전 치마의 정지 상태는 보통 24시간 기준 잡아서 0.1mm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마가 2cm일 때 하중을 갖다가 2cm일 때 단기로 봐주는데 요거는 극한 지지력의 3분의 1이나 항복 하중의 2분의 1을 중에서 이 보통 작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시면 웰포인트 공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웰포인트. 자, 웰포인트는 철강 끝에 여과기를 보통 여과기를 단 철관은 한 1m 정도로 때려박고 이제 가로로 이제 철관을 간을 연결해서 물을 빨아내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앞에 웰포인트란 여과기를 달고 빨아내다 보니까 점토 집안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점토 집안에는 이 흙탕물이 되니까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점토 집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질 집안에 쓰는 공법이죠. 그러면 이 배수 공법, 물 빼기 공법, 탈수 공법으로서 물을 빼주니까 집안의 지지력, 지내력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흙 파괴할 때 이럴 때 공사는 용이해지죠. 흙막 이런 게 간단해지면서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이 뭔가 하면 혹시 이 땅을 파다 보면 이제 배수 공법을 하다 보면 인접 집안이나 이런 건축물에 침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으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질 집안의 탈수 배수 공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토 집안에 쓰는 것은 저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점토 집안의 이 배수 공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점토 집안 배수 공법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든지 원래 드레인이 배수죠. 그래서 모래 기둥을 형성해서 물 빼는 샌드 드레인이나 흡수지 종이를 이용하는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나 그 다음에 생석회 발두 공법 바로 케미코 파일 공법 생석회의 흡습이나 팽창을 이용한 생석회 발두 공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이 점토 집안의 배수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흙막이 바깥에 안에 흙이 안으로 자 밀려 볼록하게 올라오는 현상은 히빙이죠. 그래서 히빙이나 자 보일링 자 그래서 팔핑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한 번 더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9까지 9급에 나왔는데 그럼 뭐 다른 부분에 그래서 그 웰 포인트는 거기도 지문 나왔죠. 그러면 웰 포인트 공법은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44번 문제 지정과 관련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잡석 지정의 설명 중 틀린 것태가 나왔습니다. 지정에서 자, 이 잡석 지정은 보통 지정은 집안이나 기초를 보강한 게 지정인데, 지정은 앞에 재료에 따라서, 이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면, 막 생긴 돌을 쓰면 잡석이죠. 잡석 대략 20cm 정도의 돌을, 우리가 다지어 준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잡석 지정은 대략 하강암이나 이런 돌이죠. 안산암 정도, 하강암이나 이런 안산암 같은 자, 이 돌 한 20cm 전후 등 20cm 전후에 막 생긴 돌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얘는 세워서 합니다. 세워서 우리가 다집니다. 강도상. 그래서 눕혀서 나오면 강도 쉽게 부러지고 강도가 나오지 않죠? 이게 강도 증가를 위해서 보통 세워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주변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중앙부로 다져갑니다. 이론에서는 현장에서는 중앙센터부터 먼저 나갑니다.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이렇게 다져서 밀실하게 다지라고 이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중앙의 돌을 절단해가 넣어야 되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센터에서 가장자리는 이론서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춤은 원래 빈 공간 틈 사이를 채우는 게 사춤이죠. 그래서 이제 사춤 자갈량은 보통 잡석 부피에 보통 20에서 30% 정도 써죠. 잡석 부피에 자 일반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잡석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은 잡석 지정의 목적적인 측면은 특히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죠. 배수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완된 집안 다지기, 이완된 이런 집안을 다져준다든지 아니면 이거죠. 이 잡석 지정 목적은 이 미창 콘크리트 현장에선 버림이라 하죠. 미창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미창 콘크리트 제작 개념 이름상 보통 잡석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에 평평하게 뉘어서 깐다. 깨집니다. 강도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48번 미창 콘크리트 지정의 설계 기준 강도를 나왔네. 다른데 지방에서 주시네. 그래서 이 미창 콘크리트. 자, 버린 콘크리트라고도 현장에서 영어의 미창 콘크리트. 자, 이 미창 콘크리트는, 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는 옛날은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F 퍼 제곱센치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아두실, 보통 미창고 설계 기준 강도는, 기본적으로, 15메가파스칼, 설계 기준 강도는 15메가파스칼로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메가파스칼 단위를 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썼고요. 지금은 메가파스칼 단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설계 기준 강도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미창 콘크리트는 보통 배합비는 1대 3대 6이죠. 1대 3대 6입니다. 미창 콘크리트가. 그리고 이 무창 콘크리트를 먹매기, 보통 먹줄치기라고 하죠. 먹매기. 먹줄치기.
자, 이 먹매김의 이 바탕 등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죠. 바탕이 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억하고, 그리고 이 밑창 콘크리트를 우리가 알아두실 건, 얘는 나중에 기초에서 철근 피복, 자, 이 철근 피복 두께 산정 시 밑창 콘크리트 포함 안 됩니다. 두께. 그래서 철근 피복 두께, 자, 산정할 때, 이때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밑창 콘크리트 두께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요소다. 정면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시면 50번에 자, 끝에 여각을 단 철관을 건물 부지에 1m 간격으로 적당히 깊이가 받고 윗끝에 가로 연결해서 펌프로 양수 집안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 바로 이제 웰 포인트 공법이었죠. 웰 포인트는 그래서 이 사질 집안에 우리가 탈수 공법, 배수 공법으로 썼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토 집안에 사용 못 합니다. 그리고 52번 문제 보시면 점토질 집안에 함수량을 줄여서 모래 말뚝을 만들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으로서는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죠. 그래서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일반적으로 이 모래 기둥은 점토질 집안의 모래 기둥을 형성시킨 거죠. 모래 기둥. 그래서 이 모래 기둥을 만들었죠. 점토 집안에. 점토 집안은 투수계수 투수성이 나쁘니까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드는데, 이때 모래 기둥 만드는 공법이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죠.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 그래서 만들어서, 그러면 주변에, 자, 여기에, 자, 점토 집안에 물을 갖다가, 물이 서서히 이렇게 모래 기둥으로 들어오면, 철간 때려박아서 웰 포인트가 그걸 빼내면 되죠? 이런 것이, 자, 샌드 드레인. 그러면 이거 모래 기둥 대신에, 흡수질, 특수 종이를 이용해, 흡수질을 이용해 빼내면 페이프 드레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생석회 말뚝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케미코 파일 공법이었죠. 간략히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번 문제 보시면 다음 말뚝 간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해가지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말뚝 간격적인 측면. 그래서 이 말뚝 간격과 관련돼서는 말뚝은 보통 중심 간격을 이야기하죠. 말뚝은 기본적으로, 자, 말뚝의 간격이라는 것은 여기 표면에서 표면까지가 아니고 철근의 간격은 표면에서 표면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 말뚝 간격은 자, 순 간격이 아니라, 자, 말뚝 간격은 중심 간격입니다. 그래서 순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심 간격입니다. 여기서 이 순 간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순상에 이 순 간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걸로 합니다. 중심 간격으로 하지 순 간격으로 말뚝 간격을 박는 것은 아니다. 보통 그래서 이 말뚝 간격은 뭐 지름의 직경에 따라서 나무 말뚝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나무 말뚝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하고, 그 다음에 제자리, 현장 콘크리트, 제자리, 자, 콘크리트 말뚝하고, 그 다음에 강제 말뚝하고, 말뚝 간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뚝은, 자, 봤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봐주고 있죠. 그러면 이 끝마구리 직경 기준 잡았을 때는 끝마구리 직경, 지름을 잡았을 때 요거는 직경의 2.5배 이상이죠. 끝마구리 직경의 2.5배 이상. 요것도 동일하게 2.5배가 되는데, 근데 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직경의 2배죠. 2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말뚝도 직경의 2배 이상 되죠. 요 값하고, 그 다음에 나무말뚝은 최소 60cm 이상,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75cm 이상, 그리고 요거는 직경에다가 센치가 아니고 플러스 1m 한 값 이상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75cm 이상하고. 그럼 지금 현재 직경에 자 2.5배나 2배 한 값하고 요장 이 열하고 이 계산값하고 이쪽 계산값하고 중에서 자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보통 받죠. 큰 값으로 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뚝은 기초판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격을 크게 해서 박아요. 자, 그래서 너무 가깝게 되면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이 중첩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 이상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말뚝은 간격은 60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경의 2.5배 이상 중 하면 되죠. 그래서 60cm 이상은 상수미에 나무말뚝은 부패 방지가 꼭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적인 측면상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얘는 상수면 이하에 꼭 사용하면서 껍질은 벗겨서 박는 것을 꼭 명심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철제 말뚝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2배 이상이나 또는 우리가 75cm 이상으로 우리가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문제 보시면 66번 다음 중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죠. 연약지반. 자, 연약지반은 우리가 연약지반은 부동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약지반은 부동치마가 생기니까 그 부동치마에 대한 방지 대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에 건물을 경량화시킨다. 이거는 일단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죠. 연약지반에 대한 건물 중에서 상부 가볍게 오면 치마가 질 거다. 그리고 뼈대의 강성을 높여준다. 일체식 구조로 처리해 주란 거죠. 그러면 부동치마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웃구말 거리는 멀게 배치해줘. 멀리 하고요. 그런데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해야 된다. 평면 길이가 길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 집안에, 그래서 하나의 집안이 아닌, 동일 집안이 아닌 이질 집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치마 우려가 높아지니까 최대한 평면 길이는 짧게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웃거리는 멀리 배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건물의 부동치마를 방지해 가장 효과적인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하중을 갖다 균등히 우리가 분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적이면서도 하중 분산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벌교 뻘 같은 데 갔을 때 서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인가 하면 누우면 됩니다. 포복하면 안 빠집니다.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키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중보로서 상호 연결해 줍니다. 그럼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야지만 우리가 부동치마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처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기초는 되죠. 근데 건물의 중량 줄인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건물의 중량 줄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 60층 건물 또는 100층 건물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장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요. 남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설계 하중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